제가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 뭐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채우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지수의 일반적인 형태 때문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주식을 사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1년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주도주의 컨셉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아쉽게도 주도주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도주의 컨셉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필살기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주식 필살기는 조금은 새로운 형태의 필살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시장에서 필살기 하면 그래도 종목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밤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첫날이었던 것 같고, 저는 생각할 때 일종의 변곡점 형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와서 심정적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반등이 한번 딱 나오면 호흡이 좀 빠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찍었어? 들어가는 거야? 뭘 사야 돼? 뭐 이런 고민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반등이 어떤 형태의 반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투자 관점이나 전략들은 어떤 형태로 꾸려가야 되는 것인지 제 기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피디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뉴스를 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 가능성 때문에 반등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일단 뉴스로만 보면 트럼프 정부가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상호관세 형태가 품목별 관세로 바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또 동시다발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주 이게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세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관세 정책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증시가 반등을 했다라는 게 왜 그럴까, 이거와 연관져서 생각을 해보면 관세 정책이 자꾸 바뀐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안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관세 정책을 처음에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많았죠. 그런데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막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난 새벽에 트럼프가 이야기한 품목별 관세라고 한다면, 결국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캠페인을 통해서 공약을 했던 관세보다는 분명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 정책의 강도가 점점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관세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역시 관세 정책은 위험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서 심리적인 안도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히나 더 증시의 레벨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 별다른 작용을 하지 않았겠지만, 일정 정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 더 특별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만에 증시가 상승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난 밤에 보면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54.3을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지난달 51보다 굉장히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요것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달에 본격적으로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PMI 서비스업 지수가 쇼크로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었고,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한 달의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일정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업 지수가 회복이 된 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경기 침체 위험도 실질적으로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러면 심리적인 두축,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증시가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럴 때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얼마나 더 축소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단기물 금리고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의 장기물 금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기물의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때 금리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더 증대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스프레드가 축소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은 경기 침체 위험도 완화되는 모습이 지난밤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으로 가서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건 미국의 JP모건인데요. 은행주를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지수는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높게 반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먼저 반등했던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하는 날 조금 반등의 상대적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 없이 종목별 변동성까지를 감안했을 때 나름 의미 있는 추가 상승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게 유지됐고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주의 회복폭도 못지 않았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관세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다라는 심리적인 부분 이 두 부분이 결합되면서 반등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반등의 이유를 표면적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말 AI 주도주의 반등을 이끌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AI 주도주가 관세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높다고 실제로 여전히 소비 사이클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에 있는 이 AI 주도주가 경기 침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앞서 요인들 때문에 이 AI 주도주가 반등을 했나? 사실 아주 명쾌한 해석 논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추측입니다만 이번 AI 주도주군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일종의 매도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에서 나타난 흐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딱 10분의 모습이긴 했지만 막판에 드라마틱한 회복을 보이면서 일정 정도 이 수급 불안을 해소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난밤에 바로 연속적으로 추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관세 정책 변경, 경기 침체 위험 감소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가장 약했던 AI 주도주군의 단기 수급 부담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만기를 통해서 해소가 되면서 그래서 비로소 강한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정말 바닥을 찍은 것인가요? 일단 미국 증시는 반등 형태만 보게 되면 최소한 단기 하락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실제로 21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수준까지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보통 이제 기술적 패턴에 따르면 이렇게 상승할 때 21선에서 걸리기 마련인데 21선에서 걸리지 않고 그냥 하루 만에 상향 돌파했다라는 걸 보면 나름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존에 있었던 하락 채널을 상향 돌파하는 그 정도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국면 지난 밤의 상승을 통해서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단기 하락 자체는 기본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100% 재반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단기 하락 국면은 종료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내려와서 이제 17.5까지 변동성 지수는 레벨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7.5 레벨이라고 하면 실제 증시 위험이 커지지 않는 레벨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수준까지 지난밤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만큼 아주 하루 만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하락 채널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 지수의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전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증시가 나름 단기 하락을 종료시켰다라는 거에 보조적인 지표 정도로는 활용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의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반등 형태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아리스타 네트워크나 테슬라처럼 보시는 것처럼 가장 단기간에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단기 하락 이후에 첫
번째 반등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재 미국 시장은 섣부른 예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단기 하락이 종료되는 숏 커버 사인이라는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롱 사인이 아니라 숏 커버 사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사들이면 안 되는 걸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사들어간다 라는 거는 결국은 현재 국면이 단기 반전을 통해서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까지 알 수 있다면 사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건 일단 여기서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결국 이 채널 내에 본격적인 재상승 흐름이 나와야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 한 달 정도 있었던 하락의 종료로 보여지는 거지 본격적인 재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변곡점은 분명히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은 맞는데, 이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은 실제로 사들어가야 하는 롱 사인이 아니라 숏 커버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숏 커버 사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숏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이 숏 포지션은 청산해라 라는 의미의 변곡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사들어간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롱 사인이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까지는 차분히 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떤 흐름이 나와야 우리는 롱 사인이라고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요?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시는 상황에서 이외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아주 가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런 V자형의 강세가 단기에 계속해서 전개된다고 하면 상승 전환의 개연성, 이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V자형의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 반등의 형태가 조금은 완만한 형태로 전개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후에 다시 재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엉키는 이상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상승의 롱사인이 나오기까지 V자형의 드라마틱한 롱사인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일정 정도 반등했다가 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하는 시간의 소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린 그 점까지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현 시점에서 롱사인 발생 여부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채우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지수의 일반적인 형태 때문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주식을 사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를 꽤 긴 폭으로, 긴 기간으로 늘려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한 1년짜리 조정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에 2-3개월, 최근 보여진 거랑 유사하죠. 이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나타났던 가장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게 1년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본적인 주도주의 컨셉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아쉽게도 주도주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도주의 컨셉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상승의 주도주의 컨셉은 데이터 경제 중에서 클라우드였거든요. 근데 1년간의 조정을 보낸 이후에 재상승할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AI가 주도주가 된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대의 주도주하고 AI 시대의 주도주가 비슷해서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도주의 컨셉은 확연하게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인 조정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주도주의 컨셉 자체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체크해 놓은 이런 정도의 조정,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게 되면 어떤 변화 흐름이 나타나냐면, 기본적인 주도주 컨셉은 크게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서 세부의 미시적인 종목별 주도주의 흐름 변화는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을 그린 이 부분에서는 이전까지는 확실히 빅테크가 셌거든요. 근데 이 빅테크가 셌던 시점 이후, 조정 과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셌던 종목이 어디냐면 반도체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엔비디아가 가장 화려하게 올랐던 시점이 바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조정이 왔죠. 이 조정 이후
이후에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탈락합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7월 이후에 엔비디아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게 없어요. 대신에 이때부터 어떤 종목이 올랐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란티어,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달간의 중기적인 조정을 통해서도 세부적인 주도주 종목군이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번 사이클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20몇 년의 기간 동안 항상 이 정도의 조정이었으면 세부적인 주도주의 흐름은 바뀐다라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슨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채워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음 차기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다고 하면 대단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억수로 운이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우리처럼 그런 대단한 해안을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섣부르게 다음 주도주를 예측해서 미리 선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정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 눈으로 확인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언제 찾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펀더멘탈하게 어떤 모멘텀으로 찾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주가가 다 잘 설명을 해줄 거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은 레벨까지,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주식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까지 올라가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더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경험에 보면 그렇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주식이 그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이제 첫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팔란티어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팔란티어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많이 택하시냐면 이전 사이클에서 가장 셌던 종목들을 택하십니다. 근데 이전 사이클에서 가장 셌던 종목이 그 다음 사이클에서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섣불리 지금 지수가 낮고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서 주식을 채웠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정말 중요한 주식을 내가 못 갖고 있는, 왼쪽 팔이 가려운데 오른쪽 팔을 긁고 있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꼭 감안하셔서 지금 주식을 채워가는 관점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팔란티어가 그래도 그나마 눈에 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밤에 보면은 테슬라가 또 제일 많이 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팔란티어하고 테슬라는 사실 어떻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다음 필살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는 시장에서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일일 시황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을 내용을 필살기를 통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만이 바라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의 시장을 보는 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겨우 하나의 산을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내려면 앞으로 몇 가지의 산은 더 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지수로는 롱사인이 나와야 할 거고 그 산을 한번 넘어야 할 거고요. 실제로 주도주를 찾는 정말 중요한 산이죠. 그 산을 한번 또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기대했던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어저께 테슬라를 샀으면 12% 먹는 건데 이런 단기 수익률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의 변화 과정들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필살기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필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